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의 세계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함께할 5월의 클래식 살롱,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비올리스트 그리고 클래식 음악 작가이신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비올라를 전공하고 연주자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직업이 다양하셔서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제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20대 중반이었는데 네. 그때는 꿈꾸는 글쟁이 음악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악장이나 수석이랑 이런 연주 활동과 이제 작가로서의 활동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클래식계의 엔잠러다라고 말을 해줘서 그게 또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은 클래식계 엔잠러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 음악에 관한 책을 쓰는 작가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작가님으로 치면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클래식이 들리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미술관에 간 클래식을 쓰셨고요. 이어서 책 속에 스며들어 있는 클래식에 관한 책을 내셨습니다. 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셨나요? 네. 엄청 좋아했어요. 어,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아해 가지고 와,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라는 책을 네, 한 13번 정도 읽었을 그 정도였고요. 어려운 책을. 잘 모르면서도 지금 좀 생각해 보면 네,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약간 활자 중독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 책 속에서 특히 클래식 음악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걸 발견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 내가 좋아해서 전공을 하는 음악을 이런 데서 발견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 행복이나 기쁨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음악 평론지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매달 연재를 하다 보니 이제 작년에 그 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군요.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네. 다채로운 책들과 음악들이 나옵니다. 네. 방송 들어주면서 나도 그 책 읽어봤는데 라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두 분께 리움 북스에서 나온 박소연 작가님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 오늘 첫 시간은 베스트셀러에서 발견한 클래식입니다. 과연 어떤 책에서 어떤 음악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베스트셀러 어떤 책일까요? 제목부터가 아주 우리에게 낯익은 소설입니다. 데뷔작인 지구 영웅 전설, 그리고 좀 제목이 어려워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과 같은 소설을 발표한 우리나라의 작가인 박민규가 2009년에 발표한 소설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20대 청년, 막 19살에서 20살이 되는 청년인 나라는 화자의 성장 소설의 형식을 빌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사실 뒤를 돌아볼 정도로 정말 추녀,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쉼없이 놀림을 받는 그녀를 이 화자가 만나게 되고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큰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영화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영화가 나온지도 모르고 네. 있었었거든요. 근데 누가 이제 인별그램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책 이제 미술관에 간 클래식의 책의 표지가 계속 영화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영화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어요. 근데 네. 재밌는 게 알고 보니까 미술관 옆 클래식이었던 거예요. 그 포스터가. 이래서 반 고의 자아상이 들어가 있는 그 포스터를 덕분에 이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집중해서 감상을 하게 되었죠. 그 원작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뭐 누가 봐도 호감을 가질 정도의 화자인 나와 추녀였던 그녀는 사실 원래 소설 속에서는 이름을 가지지 않고 나와 그녀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영화에서는 각각 경록과 미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쌓고 그들을 응원하는 요한이라는 세 명, 그렇게 되면 세 명의 인물이죠.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여서 서로의 청춘을 응원하고 고민을 이렇게 다독여 주는 내용은 소설과 영화가 동일한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원작만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래서 개정판을 다시 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정판에 작가가 이제 조금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영화와 소설 속에서 또 이 한 명이 작가가 돼서 이 어 소설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 소설의 제목도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거든요. 근데 그 작가가 바뀌어요. 예, 소설 속에서는 나 이제 화자의 인물 또는 영화에선 경록으로 나오는 네. 인물이 작가인데 영화에선 다른 사람이 작가가 되죠. 어. 그 이 소설의 클래식이 책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제목부터 보면 클래식인 네. 거잖아요. 라벨의 곡입니다.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 음악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라벨은 이 곡을 왜 썼으며 죽은 악녀는 또 누구일까요? 라벨은 사실 스위스의 시계 장인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가 파리 음악원 학생이었던 시절에 작곡한 곡이 바로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예요. 근데 그는 이제 옛 스페인 궁전에서 아주 작은 왕녀가 쳤을 법한 파반느를 떠올리면서 작곡한 곡이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인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을 보고 라벨이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논란이 당시에도 굉장히 과열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곡가는 죽은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디푸앙트와 왕녀란 뜻의 인판테가 발음이 비슷해서 제목을 그냥 그렇게 붙였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라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외숙부와 결혼하기로 이렇게 결정되고 15살의 나이에 그 외숙부와 결혼을 11살 연상이었거든요. 결혼해서 이제 살던 스페인이 아닌 오스트리아의 낯선 궁전에서 외롭게 살다가 2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마르가리떼 왕녀의 어린 시절의 초상화를 보고서 그 초상화와 자신의 그 외로운 감정을 교감을 해서 이 곡을 작곡을 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박명규 작가는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곡과 소들이 맞닿는 지점이 분명히 있지 음, 않았을까요? 네, 그쵸. 원작 소설의 표지에서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개정판의 표지는 달라져서 좀 굉장히 아쉬워요. 네. 근데 원작 표지는 벨라스케스의 대표작인 시녀들을 표지로 삼고 있어요. 근데 작가가 주목한 인물은 마르가리타 왕녀가 가운데 있는 그녀가 아니라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키 작은 여인 마리아 바르볼라라는 여성을 주목을 하고 있는 표지로 만들었습니다. 마르가리타 왕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나 왕비를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 스페인으로 온 여왕의 말벗이자 시종이었어요. 근데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외소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병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책 표지에서도 유일하게 컬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이 외소증 사람들이 당시에 왕족의 총애를 받기도 했지만 막 강대 취급을 받고 이렇게 물건처럼 이렇게 교류도 되고 했었던 사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그런 외모 지상주의 야만적인 사회에서 모욕을 받던 그 마리아라는 인물 또는 외소증 환자들의 인물들과 이 소설 속에 미정이라고 추녀라고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던 그녀의 모습을 좀 비슷하게 봤던 것 같고 네. 또 느리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두 박자의 느린 공작새와 같은 춤이죠. 파반느에 빗대어서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서거든요. 결국 마리아도 그렇고 네. 이 미정도 그렇고 그런 두 명의 모습을 통해서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이 백화점 복도에서 이 곡을 듣는데 소설에서 어떤 장면에서 이 곡이 등장할까요? 영화와 소설 모두에서 미정이라는 인물이 가장 좋아했었던 음악이 바로 이 곡이고요. 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막 20살이 됐던 이제 소설 속에서는 나이고 영화 속에서는 경록이죠. 경록에게 이 곡이 수록돼 있는 LP판을 선물을 해요. 그래서 함께 듣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쓰던 소설 속에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난 날에 함께 들었던 곡이 이 곡이 된 거죠. 네, 영화와 소설의 장면을 그려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벨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베르고조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라벨의 죽은 악녀를 파반느 들어봤습니다. 권정숙님 안녕하세요. 악장님 너무나 멋진 프로그램에서 익숙한 악장님 목소리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악장도 하시는군요. 네, 그렇네요. 박지영님, 박소연님 반갑습니다. 클래식계의 hen잡러 멋져요 보내주셨고요. 강민기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제목부터가 너무 흡입력 있네요. 하영님 책도 영화도 다 감명 깊게 봤답니다. 새로운 코너 기대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책만 냈다면 단박에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황당하거나 알 수 없는 결말 때문에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네, 여든이 가까워져 가는 나이에도 출간하는 서적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스포츠, 그리고 위스키, 여행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가까운 것들을 소설 속에 잘 버무리는 것이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버무리는 능력이 뛰어나군요. 네. 자, 음악도 그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 음악을 빼놓고 무라카미 하루키를 말할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소문난 음악광이어서 네, 대학생 시절 때 이미 재즈바를 운영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LP판만 만장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 이제는 뭐 서거하셨지만 타계하셨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지휘자인 우리에게 이제 세이지 오자와로 알려져 있는 그와 인터뷰를 모은 대담집 오자와 세이지 씨와 음악을 이야기하다라는 책을 출간할 정도로 굉장히 음악의 조예가 깊고요. 네, 그의 소설 속에서는 사실 거의 빠짐없이 클래식 음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배경 음악만이 아니라 그냥 뭐 인물의 성향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장치로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작품이 1Q84라는 소설인데 네. 거기는 구성 자체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작부터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가 등장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해변의 카프카 속에 이제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7번 대공이나 뭐 빵가게를 습격하다에 등장하는 바그너의 오페라, 뭐 트리스탄과 이졸데 같은 작품들이 이제 그의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만 해도 지금 1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를 유명하게 만든 소설을 준비를 했어요. 네, 상실의 시대이죠. 원제는 사실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인데 우리에게는 상실의 시대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역시나 또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와타나베라는 소년과 기즈코, 친구였던 기즈코, 그리고 기즈코의 연인이었으며 와타나베의 플라토닉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나오코의 삼각관계. 그리고 이제 기즈코가 이유 없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스스로 이제 삶을 저버리죠. 그래서 그 남은 이들의 상실된 마음을 서로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인물과들의 관계 그리고 상실과 치유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이 바로 이제 와타나베가 나오코가 가장 좋아했었던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들으러 음악회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거든요. 그 나오코가 가장 좋아했었던 곡이 바로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4번입니다. 그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브람스, 슈만, 클라라가 살짝 겹쳐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들 세 명이 세계의 스캔들이었잖아요. 네, 그들을 표방해서 이제 구성을 한 게 아닐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저버린 기즈코는 슈만을 닮아 있고 그리고 죽은 기즈코의 환영과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오코는 클라라 슈만 그리고 그 클라라 슈만인 나오코를 사랑하는 와타나베까지는 약간 브람스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슈만, 클라라, 브람스의 삼각관계를 이 작가가 염두를 해두고 쓰지 않았나 우린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설명해 주신 대로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그의 마지막 교향곡은 사실 당시 비평가들한테는 매우 비탄적이고 어두운 곡이다라고 평을 받았어요. 네. 사실 매우 드라마틱하고 웅장한 곡이기도 하거든요, 이 곡은. 근데 작곡가 브람스라는 작곡가의 음악 자체가 상념, 우수, 고독, 가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작품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가을 우수와 가장 어울리는 곡으로 추천을 받는 곡이 이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앞서 작곡한 세 곡의 교향곡을 정리하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느낌의 곡이기도 하고, 사실 이 곡과 함께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읽는다면 사실 브람스의 인생 그리고 그의 명곡들이 탄생한 배경을 소설 속 인물들의 치밀하게 접목시킨 작곡가의 의도를 아주 명료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와, 이 작가님의 책 내용 설명을 듣고 나니까 브람스 음악이 좀 다르게 들릴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번호 98종 1악장 알레그로 non troppo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1악장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목요일의 클래식 살롱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클래식 음악 작가인 박소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주영님, 브람스와 무라카미 하루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작가님의 설명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네요. 보내주셨고요. 정봉철님, 영화와 책을 찾아보고 싶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에서 발견한 클래식 이야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박소연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책 선물 받으실 분은 선물 당첨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책은 제목 듣고 반가워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테마록 90년대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지금 캐덴의 인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혹시 PC통신 그럼요. 시대를 기억하시죠? 나우누리, 천리아 네. 다 기억합니다. 저는 띠리리 하면서 네, 그 음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인터넷을 하는 거여서 당시에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모뎀이라고 했죠. 네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하이텔에 연재되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이제 한국형 판타지를 개척한 작품으로 기록된 작품이 바로 이 이후역 작가의 테마록이죠. 1994년에 국내편을 시작으로 4부로 발간되어서 500만 부 이상 와. 판매가 되었고요. 현재까지 누적은 1000만 부가 넘게 판매된 아주 전설적인 작품입니다. 매우 부럽습니다. 게임으로도 나왔잖아요. 네네. 당시 게임이랑 실사 영화로도 나왔고요.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은 작년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나왔고 네. 후속작도 나올 예정입니다. 저 2번 봤어요. 두 번이나 보셨습니까? 저 그런데 저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테마록이 클래식이 나왔나요? 사실 이 소설 속에는 짧은 이야기들이 옴니버스식으로 네.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 테마록의 첫 책인 국내편 1권에 등장한 6번째 이야기의 제목이 바로 바흐의 칸타타 눈뜨라 부르는 소리 이또다입니다. 그렇군요. 내용이 이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의뢰인이 알람으로 설정해 놓은 곡이 바로 이 곡이고요. 악령의 빙의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형이 자신의 영혼을 희생을 하면서 이 음악을 재생을 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바흐를 떠올렸을까요? 이 바흐 음악이 악마를 쫓는 효과라도 있는 겁니까? 사실 바흐는 굉장히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평생 종교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했었던 인물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악보 마지막에 항상 SDG를 썼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썼을 정도로 음표 하나하나에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자신의 음악을 음악적 설교로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바흐의 음악은 악마가 싫어하는 음악으로 많이 생각이 돼서 오컬트 영화나 책에 자주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영화가 아마 검은 사제들 속에 구마 장면에서 이제 구마를 하면서 이 음악을 틀어놨는데 악마가 화가 나서 망할 바흐 막 이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네, 소리 지르게 만드는 음악이 바로 이 칸타타 140번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이또다입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럼 테마록에서도 이 곡의 활약이
컸네요. 네, 아주 컸죠. 제목에서도 느껴지다 악마에 홀리거나 빙의된 상태 또는 자신이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직시하라는 정신적인 각성의 의미로 등장을 하고요. 또 빙의된 의뢰자의 영혼을 깨우는 것만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빛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테마사들의 숙명이나 처절한 싸움을 묘사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PC통신 게시판에 의뢰자의 핸드폰 알람 음악이 도대체 누구의 곡이냐, 뭐 어. 테마사 현남이 들었던 음악이 무엇이냐, 막 이런 질문을 세도록 하면서 이 테마록에 등장한 음악이란 제목에 컴필레이션 음반이 나왔을 정도인 클래식 인문의 효자와 같은 곡이 바로 이 곡이죠. 와, 바흐는 자신의 음악이 이렇게 퇴마의식에 쓰일 거라고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또 저도 생각이 듭니다. 못했을 것 같아요.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140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자 중 제4곡 시온 헤르트드 웨이터 징옌. 시온은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 페터 슈라의 음성, 카를 리히터가 지휘하는 미넨 바흐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바흐의 칸타타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중 제4곡 시온 헤르트드 웨이터 징옌. 시온은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 카를 리히터가 지휘하는 미넨 바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483님, 저희 집에 테마록이 전부 다 있습니다. 두근두근. 바흐의 음악은 잡념도 잘 없애줍니다. 공부할 때 좋아요. 저 그 테마록 표지가 기억이 나요. 아, 진짜요? 예, 한자로 이렇게. 아, 네. 예. 지금은 개정판이 또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3483님이 왠지 그 초반에 나왔던 네. 걸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와. 저도 집에 국내편은 아, 있습니까? 네. 아, 덕분에 추억해졌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책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콘트라베이스라는 소설입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 어떤 작가입니까? 혹시 영화 향수 그럼요. 아시죠? 그 향수의 원작 소설의 작가가 바로 파트리치 스킨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권장도서로도 지정됐던 존 머시 이야기를 쓴 사람도 이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썼던 움베르트 에코 작가 이후에 가장 주목을 받는 유럽의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되었던 분이기도 하시고요. 사실 존 머시 이야기의 주인공 존 머시와 같은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누군가와 교류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작가여서 모든 문학상과 인터뷰로 거절을 하고요. 그래서 2006년에 책을 마지막으로 그때 에세이를 하나 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살아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존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제목을 콘트라베이스로 지었는데 이 오케스트라에는 꼭 필요한 악기지만 또 바이올린, 비올라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또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악기 아닙니까? 네, 이 파트리치 스킨트의 데뷔작이 바로 이 콘트라베이스라는 모노 드라마예요. 예. 근데 사실 연극에도 올려지고 있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박상원 배우가 이 작품을 연기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국립 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 주자인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악기잖아요. 사실 가장 낮은 음역대의 현악기이다 보니까요. 이 콘트라베이스에 소시민의 자신을 좀 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화려한 조명을 받는 소프라노인 세라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세라를 짝사랑하지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군중 속에서 부품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파트리치 스킨트의 콘트라베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이 주인공의 성격으로 보아 콘트라베이스가 막상 전면에 부각되는 곡이 오히려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화자는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솔리스트로 앞에서 주목받는 디터 스토르프의 콘트라베이스 협주곡 2번의 일부를 연주해 주기도 하거든요. 작품 안에서. 예. 근데 이제 책의 첫 장에서 콘트라베이스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면 인지를 못하는 곡이라고 표현되는 브람스 교향곡 2번. 그래서 주인공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어떤 곡일까요? 브람스 교향곡 2번일까요? 아니면 디터 스토르프의 콘트라베이스 협주곡 2번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네. 직장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서 잘리더라도 큰 목소리로 세라의 이름을 외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제 슈베르트의 송어를 턴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이 책이 마지막을 이제 향해 가거든요. 네. 사실 열린 결말이죠. 음, 브람스 이거 저는 그럼 디터스 도르프로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네. 자, 콘트라베이스 협주곡은 조금 생소합니다. 네, 네. 어떤 곡일까요? 카를 디터스 폰 디터스도르프는 사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예요. 하이든과 매우 가까웠고요. 예.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실내악 현악 사중주를 할 때 그리는 그림인데 하이든, 모차르트, 반할 그리고 디터스도르프가 함께 현악 사중주를 연주하는 그림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디터스도르프가 1바이올린을 연주를 해요. 그 정도로 이런 고전 음악가들과 교류가 많았고 40편이 넘는 징슈피를 작곡을 하면서 이제 징슈피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두 개의 콘트라베이스 협주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중 이제 콘트라베이스 책에 등장하는 곡은 이제 콘트라베이스 협주곡 2번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콘트라베이스의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의 정수를 선보여 드리겠다라고 이 화자가 얘기를 하면서 트는 곡이죠. 그래서 이 콘트라베이스에 아주 웅장한 카덴자가 등장하는 1악장이 턴테이블에서 연주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이 전 세계 콘트라베이시스트 선생님들이 네, 이 소스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지죠. 자, 오늘 첫 방송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많이 떨렸는데요. 네.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요. 선생님 보니까 다음 주에 원주에서 독주를 하시더라고요. 언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 네. 저녁 7시 30분에 치악예술관에서 이제 해설이 있는 독주회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모두 연주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며칠 언제입니까? 5월 13일 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네. 올해가 슈만 서거 170주기잖아요. 예. 그래서 슈만과 음악동화라는 제목으로 슈만 작품들을 다 연주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까 소개해주신 디터스로프의 콘트라베이스 협주곡 2번 1악장 오늘 끝곡으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목요일이 기다리는 청취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